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버지의 손톱에 낀 기름때는 삶을 지탱한다. 어머니의 손톱 밑 흙에서는 희망처럼 곡식이 자란다.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다. 바로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 이 노동의 가치를 강조한 대국민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인들, 특히 그 속에서 대한민국 민생경제의 풀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조선시대 3일장이나 5일장에서 출발한 상설시장. 우리네 재래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다. 민중은 삶의 터전을 읽었고 인심을 나눴다. 굳이 소비를 하지 않더라도 장거리에 모여 소통하고 정보를 즐겼다. 이런 뿌리를 둔 전통시장 수는 현재 1,450여 개. 우리나라 중소기업 종사자의 3분의 1이 전통시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통시장은 난관에 봉착했다. 그렇다고 소상공인 자신과 전통시장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찾아오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통시장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변화를 이끄는 중심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있다.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의 상생을 도모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조봉환 이사장을 만나본다. 자, 조봉환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사장님은 작년 4월이죠.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좀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을 누비느라 아주 바쁘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 지원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속한 기관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정책을 하고 저희들은 현장에서 집행,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는 대전에 있고요. 전국에 62개 지역센터가 있어서 그 현장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전체 한 직원은 700명 정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계신데 제가 오늘 여기 인터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사장님 양력을 좀 봤더니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동안 기재부도 거쳤고 중소벤처기업부도 거쳤고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정책 전문가신데요. 또 보니까 유럽에서 또 오래 근무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럼 국제 감각도 좀 갖춘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이런 이력들이 우리 시장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까? 어떤가요? 예, 저는 전체적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예산 주로 재정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단에 오기 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정책 실장으로 한 1년 남짓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쭉 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게 현장의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걸 정책으로 어떻게 만들고 저걸 예산 지원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그걸 가지고 저희들 이제 공단에 와서 현장도 확인하고 그런 거 이해를 하는 그런 밑바탕에는 뭐 그런 정책 경험들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지원 정책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정책 경험들이 뭐 상당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장을 열심히 이제 다니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까지 하면 글쎄 뭐 잘 또 해낼 수 있으리라고 뭐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4월이죠. 그 취임할 당시에 하셨던 말씀이 자,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또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과 소통하겠다. 또 소상공인들도 만나고 뭐 전통시장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취임 첫날 했던 일이 전통시장을 찾은 거고 또 올해 새해 첫 일정으로도 또 전통시장을 가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현장을 좀 자주 찾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현장을 뭐 자주 당연히 찾아야 되죠. 저희들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 이해를 하고
그다음 이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이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장이가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현장을 찾았을 때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정책이나 예산에서 생각을 했던 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나냐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안 나타나면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장 확인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무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그 이해, 정확한 그 이 문제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저는 현장을 찾으려고 하고 작년에도 해왔었고 뭐 올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책이 당연히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현장을 좀 돌아다니다 보면 현장에서 듣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우리 정책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아쉬운 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체감을 하실 텐데 좀 어떤 점들이 있나요? 예, 특히 뭐 저희들은 이제 소상공인과 이제 전통시장 두 가지 이제 한꺼번에 이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한 1년은 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돌아본 그 느낌은 역시 그 현장에서 그다음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이 뭔가 이거 하고자 하는 그 주인의식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네.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과 현장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도 경제 여건 속에도 잘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상인들 만나고 이럴 때 그런 부분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뭐 우리 전통시장 찾고 상인들 만나면서 유통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조금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분위기는 좀 형성되지 않았나. 네.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제 직격탄을 맞는 곳이 바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인데요. 이렇게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의 동반자로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좀 경쟁력을 갖추고 또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인지 우리 이사장님과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경기 불황이다, 너무 어려워들 하고 계세요. 자, 우리 실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전통시장 지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그 소상공인은 저희들 보통 한 630만 소상공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취업자 중에서 한 25%, 4명 중에 1명은 저희들 이제 소상공인. 주로 이제 소상공인 부분은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 유통업 뭐 이런 그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를 하는데 예. 저희 보통 이제 630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그다음 저희들 또 다른 그 업무가 이제 전통시장 부분인데 전통시장도 크게는 소상공인 그거에 다 이제 포함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시장은 전국에 1,450개. 전국에 1,450개가 있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상인들은 37만 명. 이렇게 뭐 그 상당 부분 많습니다. 야,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인데, 자, 우리가 또 정책 집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올해 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조 5천억 원을 좀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면서도 우리가 또 소위 말하는 실탄이 장전이 되니 힘이 날 것 같아요. 자, 올해 좀 우리 공단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뭐가 있나요? 저희들은 보통 이제 소상공인 파트에 한 3조 원 예산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2조 3천억 이 그 융자 자금입니다. 그 뭐 이렇게 그 운전 자금, 뭐 시설 자금에서 융자 자금 2조 3천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7천억 원이 이 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시장도 이렇게 지붕도 씌우고 이렇게 아케이드 씌우고 하는 이런 그 시설 현대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이 그 협동화 사업도 하고 그리고 그 이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 뭐 이런 그 이제 지원해 하는 것이 한 7천억 정도 돼서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올해는 특히 작년보다 이쪽에 이제 중소기업들 소상공인의 그 예산이 한 30%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이 이제 신경을 쓰는 분야고요. 올해 한 가지 특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스마트 코리아, 스마트 코리아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소상공인 전통시장 부분도 예를 들면 ICT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목을 해서 좀 알리고 홍보하고 판매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정책들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기반을 마련하면 소상공인 시장 파트도 이렇게 좀 틀을 갖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우리 전통시장이나 뭐 이런 시장에 좀 발길을 좀 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작년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전통시장 변신을 위해서 일단은 공단에서 가장 먼저 좀 추진했던 게 가격 표시제라고 들었는데, 자, 뭐 해가 좀 바뀌었으니까 한번 여쭤보면 이 가격 표시제가 어떻게 전통시장에 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됐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전통시장에 조금 이제 많이 오셔야 될 텐데, 젊은 사람의 그 애로사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상인분들이 좀 연세 있으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격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가격을 물어보고 안 사고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뭐 표현하면 그건 감정 노동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 이게 기본적으로 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기본 서비스인데 이게 안 돼 있다는 건 참 이게 기본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네. 이 가격 표시만큼은 훨씬 뭐 일본에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강조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격 표시라고 하면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물건 한 10개 놔두고 한 2-3개 가격 표시하는 것은 저희들은 가격 표시에 해당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한 70% 내지 80% 이상의 품목에 대해서 다 가격을 표시를 해줘야 이게 고객에 대한 가격 표시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한 100개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네. 그 가격 표시 중점적으로 좀 하자고 좀 예. 유인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7월, 8월, 9월에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현장 점검도 해보니까 네. 그 전에 7, 8, 9월에 비교해서 11.5%의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그 경제 여건이나 따라서 영향을 받지만 네. 어쨌든 가격 표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상당히 그 영향을 받았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올해도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데, 또 가격 표시는 단순하게 뭐 가격 표시로만 이제 끝나서는 안 되고, 일단 가격을 표시하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잘 진열도 하고 또 이 고객들에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좀 이렇게 판매를 할까, 이런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연결돼서 그게 고객 신뢰로 연결이 돼야 이게 그 매출이 올라가는 것들이 쭉 연결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래서 그 가격 표시제는 올해는 특히 이제 고객 신뢰까지도 연결시켜 가면서 조금 이렇게 쫙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네. 올해도 또 뭐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시장에서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 가격 표시제 말씀하셨는데, 자, 이런 제도가 이 전통시장을 좀 찾는데 뭐 새로운 출구가 좀 될 수는 있지만, 요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통 환경 말씀하셨는데 뭐 온라인 쇼핑도 있고 뭐 전자결제, 모바일 결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일상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통 상인들도 이런 바뀐 유통 환경에서 좀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공단에서 좀 어떤 좀 지원책이라 그럴까요? 뭐 어떤 지원을 좀 하고 있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유통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온라인 부분이 최근에 보면 한 40조에서 작년에 113조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네. 이 온라인면 예를 들면 뭐 2배 이상씩 이렇게 늘어났고, 온라인이 잘 되는 이유가 있으면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되는 그렇죠. 거는. 그러면 온라인에 이제 대응을 하자면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온라인의 편리함이란 말입니다. 편리함은 주문을 뭐 하시라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배송도 되고, 이래서 저희들도 온라인을 좀 활용을 해서 홍보도 하고 또 판매도 직접 하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배우고 있는데, 뭐 팟캐스트라든가 1인 미디어 방송이라든가 네. 뭐 다양한 홍보 채널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그 고려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 전통의 상인들이 네. 해야 됩니다. 해야 뭐 유통 환경은 바뀌는데 변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유통 채널에 좀 그 컨텐츠도 만들어 좀 올리고 홍보하고 저 이렇게 판매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뭐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상인들도 좀 일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통시장은 우리 진행자분께서는 뭐 자주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전통시장에 가면 저마다 시장마다 독특한 특색이 있거든요. 예. 사람이 이제 생동감도 있고 네, 정감도 네, 네.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그 온라인에서 이게 편리함을 좀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좀 도입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두 개가 매치가 되면 뭐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상인들에게 굉장히 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사장님 좀 현장을 굉장히 많이 누비고 계신데, 다녀보다 보면 좀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 좀 있습니까?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마 서울의 시장을 한번 소개를 해보면, 서울의
저 망원시장이 있는데 거기 뭐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한 120여 미터 되는 이렇게 뭐 일자형의 이렇게 시장인데 우선 상인들이 상인 회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거기를 다녀보면서 이렇게 이 닭강정 같은 것도 먹어보면 기본적으로 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이들이 또 오고 찾아오고 하는 그게 기본적으로는 맛 그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고 또 다양한 그런 편의시설 또 갖추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는 뭐 일부에서는 주문을 하면 또 이렇게 시장도 봐줍니다. 그 배송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또 서울에 또 인근에 있다 보니까 또 외국인들도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백도 좀 가방도 좀 맡아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전달해주고 뭐 이런 저런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도 내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골목형 시장이면서도 또 젊은이들 그다음에 뭐 외국인 관광객까지도 해서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끔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온누리 상품권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들고 가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잘 이렇게 뭐 말하자면 힐링 내지는 편안함을 이렇게 느끼면서 뭐 호떡도 사 먹고 이렇게 닭강정 사 먹고 이렇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은 정말 우리 사는 바로 곁에 있으면서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전에서 우리 생각했던 그런 어떤 조금 뭐 다소 칙칙하다 그럴까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괜찮은 시장들도 많이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히 이제 조금 가까운 우리 인근에 가까운 저희는 표현한 뭐 골목형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특색 있는 시장들이 좀 널리 알려져서 좀 많은 분들이 찾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그래도 전통시장 하면 백화점이나 뭐 이런 대형 마트와는 또 크게 좀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저기 이사장님 생각에 우리 전통시장만의 좀 이용 꿀팁 좀 이런 것들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대표적으로 저희 설이나 이제 추석 때 보통 이제 차례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보통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뭐 단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전통시장에서 아마 그런 설 준비를 차례상을 준비를 하셨다면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한 22만 5천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 대형 마트에서 준비를 하시면 30만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돼서 24.7% 한 25% 정도가 전통시장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선 저렴한 거기 때문에 뭐 꼭 뭐 팁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또 이제 저희 전통시장에 좀 오십시오 하는 개념에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데 저희들 이제 평소에는 개인이 온누리 상품권을 샀을 때는 30만 원 한도에 그다음에 그 가격의 5%를 할인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아직은 뭐 보급은 많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들 이제 이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사면 이게 10%까지 할인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만. 그래서 그냥 이게 종이류, 지류는 5% 할인이고 모바일로 사면 10%가 할인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게 좀 젊은 분들로 중심으로 해서 그걸 활용하시면 뭐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활용을 하시죠. 그 전통시장 가면 그럼 스마트폰으로 이제 딱 대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미 갖춰져 있군요. 뭐 충분치는 않지만 이게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전통시장 가보면 좀 달라진 풍경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시장에서 창업한 청년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소상공 분야 창업자 연령대가 아직은 50대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 30대 이 젊은 창업자들이 시장으로 좀 발길을 돌리게끔 우리 공단에서는 좀 어떤 역할을 좀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이제 창업하고 성장해 나가고 그다음에 뭐 성공을 하셔야 되겠지만 성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일련의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뭐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전국에 12개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양한 부분에 이제 창업하시려는 분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일단 창업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받아서 쭉 이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12개 사관학교에서 1년에 2번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00명 정도
또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올해는 한 450명 정도 선발해서 할 계획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관학교의 학생으로 이제 선발이 되면 1개월간은 저희들이 이론 교육을 합니다. 네.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고, 뭐 상권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런 이런 그 교육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또 4개월은 저희들 주로 이제 체험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점포에서 실제 이제 그 체험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뭐 장사를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개월의 이제 과정을 거치면 또 우수한 이 예비 창업자들은 저희들가 2천만 원까지 그 창업 자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 그중에 물론 이제 자부담은 50%를 별도로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사실 노하우나 지식 이런 측면보다는 그런 어떤 열정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세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선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업 지원도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지금 거리를 걷다 보면 정말 눈에 많이 띄는 게 카페, 뭐 고깃집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정 업계 과밀화가 좀 심각하다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폐업도 잦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분야에서 20년, 뭐 30년 뭐 이렇게 좀 업력을 가진 가게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저희들은 이제 보통 이렇게 음식점업이나 이제 그 도소매 유통업 같은 경우에 30년 정도 이렇게 유지했으면 뭐 나름대로는 그 업으로서 충분히 그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선정을 해서는 이름은 뭐 100년 가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주로 이제 음식점업 이렇게 그다음에 도소매 유통업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30 점포를 선정을 했고요. 올해도 한 300개 정도의 그 점포를 선정할 계획인데 결국 이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품질이나 이런 것도 잘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저희들이 어떤 격려라 그럴까요? 뭐 인증이라 그럴까요? 네. 뭐 이런 개념이 좀 크고요. 네. 그다음 저희들 이 소상공인 파트 중에 주로 이렇게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조업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특별히 소공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소공인은 아마 이쪽 부분보다 더 이렇게 그 업력을 유지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들 뭐 보통 이제 100년 소공인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만 15년 이상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업을 유지하고 계신 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630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에서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하고 하면 주변에 있는 그 소상공인이나 우리 젊은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을 좀 보고 벤치마킹해서 좀 이렇게 바른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이 체계로서 저희들이 이렇게 100년 가게, 100년 가게, 100년 소공인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게가 100년을 이어오려면 대를 거쳐서 정말 가업으로 이어와야 되는데 자 그런 가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일본이나 독일처럼. 잘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또 노력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우리가 좀 취업자 뭐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2018년 기준이긴 하지만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 비율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25%예요. 그러니까 선진국과 비교하면 1.4배에서 많게는 4배가량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상생하기 위한 뭐 서로 또 상생도 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소상공인들이 어쩌면 뭐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은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 종사자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5%가 종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EU 국가의 통계를 보면 한 16% 정도. 그다음 이제 일본이 한 10%, 미국이 한 6% 정도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뭐 취업난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이 또 충분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창업을 하러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표현하면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시행착오가 없도록 네. 준비된 창업이 되도록 예. 이렇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뭐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네. 튼튼 창업 이런 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준비를 좀 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그런 자문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 역할을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우선 준비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하거나 유지하는 그런 그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 뭐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사장님 작년 4월에 취임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현장을 누비고 다니시는데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작년에 좀 성과라고 할까요? 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떨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상공인 전통시장 부분 일단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게 뭐 예산도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예산 갖다가 퍼붓는다 그래서 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또 고객들도 조금 호응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이게 성과라든가 이게 뭐 하여튼 1, 2년 내에 그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네. 부분이다. 그러니까 표현하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업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1년 동안 해서 뭐 이렇게 막 바꾸냐 하면 사실 그렇게 그 말씀드리긴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 현장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고 한 3조 원 정도 되는 예산은 뭐 최근에 한 30% 정도 늘었습니다만 쭉 이렇게 이제 쌓여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쌓이면서 여건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유통환경 바뀌고 소비 트렌드들이 막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도 그런 부분 인식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특히 이렇게 또 고령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더 어려울 거라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뭐 이렇게 조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 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조금 이렇게 땡겨서 네. 성과를 내는 게 올해 저희는 막 중요한 임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올해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으로서의 꿈, 뭐 계획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소상공인 그다음에 이제 전통시장 우리 상인분들이 좀 이렇게 그 매출도 올리고 잘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목표입니다.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일어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또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그 우리 생각수는 바꾸고 그다음 상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이끌면서 또 적극 뒷받침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올해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작년보다 훨씬 나아지고 좀 이렇게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고 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게 제 목표라고 네. 또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 끝으로 그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죠. 예, 뭐 올해도 또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이제 각오를 좀 다지고 그리고 이렇게 뭐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미디어라든지 이런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려워하지 말고 좀 이렇게 도전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잘 접목하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시청자 고객분들은 정부도 그렇고 우선 상인들도 그렇고 또 많은 노력을 해서 장보기 여건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그 전통시장에 오시면 마음 푸근한 또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느껴보실 겸해서 전통시장 그리고 소상공인의 매장에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발걸음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소상공인들과 이 전통시장의 동반자로서 또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이 소상공인들 저희 서울경제TV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경제를 우리 신체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경제와 우리 몸은 순환이 핵심인데요. 심장에서 만들어진 깨끗한 피는 핏줄 또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에 흐릅니다. 이를 우리 경제에 적용해 보면 우리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은 대동맥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뻗어 있는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몸도 이 모세혈관까지 피가 잘 돌아야 이렇게 건강한 것처럼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이 활성화돼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